컨텐츠는 중국의 스캔들로 알아보는 중국의 역사입니다. 근현대사죠. 오늘은 대충 나올 인물이 마오쩌둥이라고 불리는 모택동이 있고요. 장제스라고 불리는 장개석이 있고요. 장시량이 불리는 장한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자분들 몇몇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중국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내가 아직 뭐 주석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기초 지식을 쌓는데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 중국에서 지금 천안문에 얼굴 딱 걸려 계신 분, 이분 알고 있죠? 요 사진, 딱 그 천안문 딱 한가운데 쫙 있는 이분 있죠?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은 이제 중국식이고 모택동은 한국식이라서 모택동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 사람이 바로 모택동이야. 그런데 모택동이 어떤 사람이냐? 모택동은 중국의 사상가이자 정치가, 군인, 혁명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초대 중국 공산당 주석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 주의를 창시를 했고요. 시인이나 서예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문장가, 서예가, 약간 선동을 잘하는,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뭔가 군대를 되게 잘 이끌어서 무력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을 잘해서, 달변가라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은요, 모택동은 1893년에 태어났는데, 사실 뭐 원래부터 정치가였냐? 아니, 또 그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정치가였던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농민이에요. 아버지는 농민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밑에 7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죽고 3명이 남아가지고 그 모택동 위에 2명이 있었는데 그 둘이 다 죽어버리고 모택동이 이제 맏아들이 된 거죠. 그렇게 모택동은 농부의 아들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3살까지 논어와 사서를 다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중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농사일을 배우게 됐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천재네요. 그죠?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농사일에 전념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신문에 있던 어떤 혁명에 관련된 글을 읽고 여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11년 10월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혁명군에 입대를 했다가 1912년에 제대를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 삭제를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신해혁명이 뭔가요 하면 아주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1911년에 있었던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이고요. 여기서 중화민국 난징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징으로 넘어가서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책을 많이 읽게 되겠죠.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의 사상에 굉장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돼요. 그리고 어찌어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도 2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사로 돌아와서 사범학교 교사가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르크스 주의를 수용을 하고 혁명가가 되자라고 이제 본인이 다짐을 합니다. 혁명가가 되는 거죠. 유복한 집안이었네요. 아버지가 좀 농사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분홍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1921년에 공산당이
결성을 하게 되고요. 상하이에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차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당시 이 모택동은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혁명가가 되고 싶어하고 당시에 그냥 글을 좀 잘 쓰는 정도고 자기 세력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어찌어찌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중국 공산당 후난성 지부를 창립을 하고 서기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대체 공산당이 뭔지 모르겠고 서기도 뭔지 모르겠고 그게 뭐 대단한 건지도 모르겠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이 중국을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가가 먼저고 뭐 국군이 있고 국민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애초에 탄생 자체가 당이 먼저 생겼어. 당이 먼저 생기고 창당이 된 이후에 군이 생겼고요. 그 군 이후에 나라가 생긴 거기 때문에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당이 중요하겠어요? 당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 중심이에요. 당이 굉장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청년들이 공산당이 되는 건 굉장히 되게 바라는 일이에요. 우리가 약간 공무원이 되는 느낌?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 서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대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대학교 총장님이죠. 그런데 중국은 대학교 총장 위에 당 서기가 있습니다.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당이 짱이에요. 당 짱. 그래서 중국은 국군이 없어요. 국군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요. 자, 제1차 국공합작이 이제 협의가 되고 있었어요. 당이 먼저예요. 1차 국공합작으로 중국 공산당이랑 당시 국민당이 있었어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이제 대립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당 측에서 4명을 뽑아요. 그런데 그중 1명이 모택동이었어요. 나름대로 좀 약간 좀 잘 나가는 스타일이죠. 이제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둘이 이제 합작을 하자, 우리 둘이 이제 좀 그만 싸우자 하는 식으로 이제 국공 합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4명으로 선출되었던 그 모택동이 약간 좀 쭉쭉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 안에서 약간 좀 입지를 다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이제 중앙후보집회위원으로 쭉쭉쭉 성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실패하게 돼요. 여러 가지를 이제 역임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으로는 떨어져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둘이 연합 세력을 왜 구축했는지 나는 이해 다 했어요? 둘이 왜 그만 싸우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시에 제국주의랑 군벌을 타도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혁명을 성취를 할 만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기서 이제 협상이 잘 됐었는데 국민당에는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있고 공산당에는 약간 이제 나중에 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대표 인물이 모택동이 되는 거죠. 국민당에는 장개석. 자, 장개석 씨 보여줄게요. 이분 장개석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당, 이 사람이 공산당 대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군벌 뭐 제국주의 다 타파하고 우리끼리 좀 잘 지내보자, 우리끼리 좀 합쳐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장개석이, 같은 시대 사람이요, 이 장개석이 이 공산당의 입지가 굉장히 커질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잡아놓고 나중에 얘네들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산당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입지가 좁아져 들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장제스예요. 그래서 이 장개석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국공합작이 결렬이 돼요. 최종으로는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돼요. 아무튼 뭐 이건 처음에는 이제 협상이 잘 됐었던 거니까 이 모택동은 차근차근 자기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택동은 최종으로 위원이 되는 데 떨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농민 운동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모택동은 농민들의 힘이 엄청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탄압을 하거나 우리끼리 계속 싸우다 보면 이 농민들의 힘이 언젠가는 폭발할 거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장개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장개석은요, 거의 권력이랑 영광의 절정에 있던 사람이에요. 되게 군대도 많았고 그냥 자기가 짱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도 있으니까 농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하고 농민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소비에트의 요원이 되는 상하이 농민들을 다 학살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공산당이 거의 전멸하기에 이릅니다. 처음엔 장개석이 훨씬 더 셌어요. 비교도 안 돼요. 개인적인 이런 군사력으로 보면 모택동은 거의 비교가 안 되는 급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공산당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하고 지방에 있는 공산당들조차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이제 다 죽어나가고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공산당을 토벌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택동은 이런 농민들이 자기들이 공산당 측에 있다고 이 장개석이 자기들을 막 죽이고 탄압을 하니까 농민들이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겠어요? 모택동한테 붙겠죠. 그래서 모택동은 이 농민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농민 운동가들을 데리고 피신을 해요. 장개석이 괴롭힐 수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은신을 하면서 농민 부대를 재정비해요. 그리고 모택동은 중국 공농혁명군을 이끌긴 했는데 이 장개석의 토벌 군대에 다 진압을 당했어요. 장개석이 엄청나게 군사력이 짱짱했습니다. 그래서 다 탄압을 당하고 또다시 남은 사람들을 또 추려가지고 병력을 재편성을 하고 홍군을 만들어내요. 중국 공농 홍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중국 공농 홍군의 표시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망치 같은 거 있죠? 이 망치가 공을 상징하고요. 이 옆에 있는 낫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농, 홍군입니다. 자, 이렇게 홍군을 구성을 하게 돼요. 홍군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 공산당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장개석의 토벌 군대에 계속해서 치이게 되고 이 홍군을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모택동의 와이프가 처형을 당합니다. 장개석에 의해서. 그리고 모택동은 다른 여자랑 재혼합니다. 다른 여자랑 재혼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공산당 지도자였던 주덕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인 군대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역 농민들을 지지 세력 삼아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게릴라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편이니까 막 숨어 있다가 이 토벌군들이 오면 와 하면서 막 찌르고 다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토벌 군대들을 점점점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보냈는데 다 토벌당했어요. 2번 보냈는데 다 죽어왔어요. 3번 보냈는데 다 죽어왔어요. 화가 나겠죠. 토벌 군대를 보내는 족족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홍군에 패배했던 이 국민 당군이 버리고 가거나 뭐 죽어서 떨어뜨렸던 무기들 혹은 식료품들 이런 것들이 홍군의 차지가 되면서 점점 뭔가 막 홍군을 도와주는 입장이 더 돼버린 거예요. 무기를 줬죠, 뭐 식량도 줬죠.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당시 홍군은 9만 명의 정규 병력과 4만 명의 민병대를 보유했어요. 그런데 이 국공합작이 결렬된 후에 이 홍군은 거의 그냥 불법화된 공산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개석을 피해가지고 강서 소비에트 지역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다 탄압을 당하니까 아무리 게릴라전을 펼쳤다 해도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싹 다 썰어버리면 우리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서 소비에트 지역으로 점점 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택동만 왔던 게 아니야. 다른 공산당원 고위급들이 점점 막 이 강서 소비에트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모택동은 약간 좀 쭈구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공산당원 한 명 대표 이런 게 없어. 그냥 지역 여기에서 공산당이 있고 지역 여기에서 공산당이 있고 또 지역 여기에 공산당이 있고 그냥 다 여기저기에 각자 대표가 있고 각자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고위급들이 강서 소비에트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농민들 좀 약간 추스려가지고 자기 세력이나 만들고 있던 이 모택동이 약간 좀 쭈구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죠. 동네 짱 같은 건가?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모택동이 이렇게 자기 세력이 좀 좁아들고 있을 때 장개석은 이제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아예 밀어버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얼마를 파견했느냐? 100만 명. 1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에 다 이제 토벌전을 시작을 해요. 싹 다 토벌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게릴라전에 필요했던 배후 세력들조차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강서 지역에 아무리 모여있어봐야 답이 없어진 거예요. 게릴라전도 안 되죠. 우리는 끽해봐야 뭐 10몇만 밖에 없는데 얘네는 100만을 이끌고 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때요? 도망가야겠죠. 강서 소비에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겠거든요. 그래서 강서 소비에트를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지역을 이동을 하는데 산시성 근처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거리가 되게 멀어요. 되게 멉니다. 자, 그래서 이 모택동은 15만 명을 이끌고 산시성 연안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를 왜 갔냐 하면 여기는 일본의 손도 미치지 않았던 곳이고 그 소비에트 혁명지구가 이 연안에 있었거든요. 다른 공산당원들이 이 연안에 이미 있었어요. 충분한 세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안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15만 명을 이끌고 얘들아 가자 하고 딱 가는데 거리가 아까 멀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멀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멀었을까요? 12,000km예요. 12,000km. 그럼 12,000km가 그냥 평탄한 길이었느냐? 산악지대, 늪지대, 설산지대. 그래서 15만 명을 이끌고 12,000km를 가는데 너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모택동의 군대들은 점점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하면 죽겠죠. 그쵸? 죽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연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얼마나 남았니? 하고 딱 쳐다보니까 15만 명이었던 내 군대들이
에게 8,000명밖에 안 남았네. 8,000명 남았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연안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의 공산당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시중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시중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 시중신, 당시 이 소비에트를 갖고 있었던 연안 지역의 공산당의 우두머리였던 시중신의 나이는 당시 22살. 난 22살에 뭐 했지? 무려 19살부터 공산당원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모택동을 만났을 때 당시 나이가 22살. 자, 근데 시중신이 나이는 어렸지만 당시 등소평과 비슷한 정도의 급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뭐랄까, 약간 대여? 엄청난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당시 근거지를 마련했었던 시중신의 도움을 받아서 반격을 도모를 합니다. 반격을 도모를, 거물이에요. 거물. 공산당의 거물. 그래서 이제 슬슬슬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시중신이 도와주고 해도 꼴랑 8,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사이에 이 장개석은 자기 부하한테 야, 너 군대 끌고 가고 공산당원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토벌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당시 자기 부하가 있었던 시안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안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시안 지역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안 사건이자 서안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하의 이름이 장학량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 사람이 장개석이에요. 이 사람이 우두머리고 이 사람은 부하예요. 자, 그런데 이 장개석이요. 우리 독립군도 지원해준 건가요? 되게 잘생겼어요. 아니, 이 중에 되게 잘생기지 않았나요? 이 중에서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요? 미남이에요. 잘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학량이라는 인물이 사건을 터뜨려요. 무슨 사건을 터뜨렸냐면 당시 서안으로 왔던 이 장개석을 잡습니다. 잡아요. 왜 잡았냐면 당시 장학량하고 장개석은 사상이 달랐어. 같은 국민당원이었지만 사상이 달랐어. 이 장개석이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일본이 쳐들어오는 건 쳐들어오는 거지만 우리는 일단 공산당원들을 싹 다 쓸어서 우리 먼저 좀 어떻게 한꺼번에 뭉쳐보자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원 싹 다 쓸어버리자라는 식이었어. 일본보다 공산당원을 쓸어버리는 게 더 먼저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장학량이라는 인물은 야, 일본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싸워? 지금 공산당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원하고 국민당 너네 둘이 손을 잡아야 돼. 손 잡아서 일본 물리쳐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왜 중국인들끼리 싸워? 라고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장개석이 공산당을 토벌을 하라라고 하니까 이 장개석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요. 장개석을 납치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국공합작해라. 너네 둘이 화해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공산당 치라고 왔더니 나를 잡아다가 무슨 국공합작을 하래.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장개석이. 그런데 이 장학량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항의를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돼. 너네 국공합작 해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2차 국공합작을 밀어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개석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 국공합작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 볼까? 그럼 나 풀어주긴 하는 거니? 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2차 국공합작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줍니다. 이 장개석을 풀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개석이잖아요. 근데 내 부하가 하극상을 하면서 야, 네가 싫어하는 애하고 화해 좀 해,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대장이 돼서 우리 나와바리에 가는 즉시 이 자식을 데려다가 죽여버려야지. 어디 지금 감히 하극상을 하고 있어. 죽여버려야지. 약속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장개석이 풀려나서 자기 나와바리로 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씨구나? 뭐야 이 장학량? 얘가 따라왔어. 나 잡아가요. 나 하극상 했어요. 하극상 했는데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중국인들 위해서예요. 우리 중국인들이 지금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 농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둘이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극상 했어요. 그냥 나를 벌하시고 약속한 건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패기가 쩔어요. 패기 쩝니다. 멋있죠? 자기를 내던져서 국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상남자죠. 장학량이 이런 인물입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셀프 구금이 됩니다. 셀프 구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만 잡아다가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은 없었어. 그런데 보는 눈이 있잖아. 보는 눈이 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쟤는 지가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았어. 쪼잔하게. 쟤 부하는 자기 몸을 내던져서까지 중국인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런 장개석이라는 사람 진짜 못났다. 사람이 못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도 구겨지는 일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국공합작을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 모택동을 도와주는 게 된 거죠. 국공합작을 하면서 이 모택동의 홍군 있죠. 이 홍군이 정규 군대로 편성이 돼버린 거예요. 정규 군대로 편성이 됐어. 그래서 그냥 고작 반란군 정도? 약간 불법인 모임인데 갑자기 정규 군대로 편성이 되면서 팔로군으로 막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장개석은 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자식은 그냥 죽여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막 오면서 장학량 죽이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입니다. 갑자기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장개석 와이프예요. 장개석 와이프가 장학량을 죽이지 말래. 이름은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송미령이 엄청나게 예쁘게도 생겼고요. 집안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 여자가 집안 좋고요, 이쁘고요, 똑똑하고요, 영어 잘하고요, 집안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스펙이 쩔죠. 이 여자가
옛날에 장학량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장학량을 만났는데요. 둘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약간 남사친 이렇게 여사친 같은데 약간 좀 뭔가 막 이렇게 막 썸이 약간 있고 약간 좀 꽁냥꽁냥 막 둘이 약간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왜냐하면 당시 중국인들의 첫 번째 1등 신부감이 이 송미령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안 좋죠, 똑똑하죠, 뭐 돈 많죠, 뭐 완전 인텔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개석이 밀리느냐? 아니, 밀리지 않죠. 키 크고요, 잘생겼고요, 무려 19살의 장군이 될 만큼 엘리트였어요. 쩔어요. 이 사람도 쩝니다. 영어도 잘해요. 정말 둘이 그냥 막 천생연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송미령의 집안에서도 당시 장학량하고 둘이 이어주려고 했어. 둘이 결혼을 시키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 그런데 왜 못했느냐? 당시 이 장학량이 유부남이었거든. 이 장학량이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헐스럽죠. 근데 이 당시에 중국은요, 약간 조혼 풍습이 있었단 말이야. 모택동도 13살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10살에서 15살 사이가 되면 다들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결혼이 진짜 지금의 약간 좀 일부 1처제가 아니라 일부 1처제와 일부 다처제의 그 사이쯤 어딘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와이프는 한 명이에요. 결혼해서 와이프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요?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돼요. 약간 헨리 8세의 그 튜더 왕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장학량도 와이프가 있었지만 이혼을 하면 송미령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본 부인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송미령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개석도 꼽사리를 껴가지고 나도 송미령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개석이 계속 송미령 난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송미령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장학량이 이제 나는 내 와이프를 버리지 않겠다, 난 너랑 안 된다 라고 하자 송미령이 이제 장개석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 장개석도 와이프가 있었어요. 당시 와이프는 있었는데 이혼해버리고 송미령을 만납니다. 근데 이 장개석도 송미령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데 그 전에도 이미 2번이나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3번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총 3번을 하고 송미령을 만납니다. 대단하죠? 막장이네요. 고마워, 내가 재밌다니까. 그리고 1927년에 장개석이랑 결혼한 송미령은 되게 열심히 장개석의 뒤를 잘 봐줬어요. 거의 개인 비서이자 약간 외교 고문 정도? 그래서 장개석이 뭐라 말을 하면 송미령이 통역을 해주는 식으로 거의 진짜 뭐 개인 비서 겸 통역사 겸 고문 겸 다 한 거죠. 엄청나게 내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일명 이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미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이었어. 완전 인텔리죠. 그래서 이 정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송미령이 되게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송씨 집안에 자매가 3명이야. 근데 막내가 송미령이란 말이야. 근데 나머지 2명의 언니도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송가수입니다. 송가수. 그런데 이 송가수한테는 딸이 3명이 있었고, 첫째는 송애령, 둘째는 송경령, 셋째가 송미령입니다. 그런데 이 송가수가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엄청난 재력가인데 이 송혜령, 첫 번째 언니 송혜령 같은 경우는요, 이 자매 사진을 보여줄게요. 송씨 자매예요. 요 송씨 자매 중에 이제 첫째가 송애령이 당시 순원의 비서였어요. 순원의 비서였는데 나중에 이제 순원이 일본으로 피신을 하면서 비서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결혼을 올리는데 이 남편이 은행가 출신에다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송혜령의 별칭은 돈을 사랑한 여자이자 돈과 결혼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그리고 둘째예요. 둘째는 송경령. 이 송경령은 손중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다 반대했어요. 송씨 집안에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반대를 했으나 가출을 하면서까지 손중산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번역가이자 통치가였고 공화국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거의 투쟁의 삶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둘째 송경령은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미령. 이 사람은 이제 장개석이랑 결혼을 했죠. 장개석이랑 결혼을 하면서 정치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장개석을 잘 보필해서 권력과 결혼한 여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 자매가 전부 다 잘 나가. 첫째는 돈이랑 결혼했고요. 둘째는 국가랑 결혼했고요. 셋째는 권력이랑 결혼했어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송씨 집안의 세 딸들은 정말 엄청난 여자들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송미령이 2003년인가? 2003년에 죽었거든요. 당시 나이는 106세. 106세. 뉴욕에서 사망을 했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장수하셨죠. 엄청 장수하셨죠. 자, 너무 멀리 와서 이제 송씨 집안으로 너무 넘어갔는데 아무튼 장개석은 송미령이랑 결혼을 했고요. 장학량을 죽이지 못한 채 살려두게 됩니다. 자, 장학량을 살려둘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송미령이 장학량을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장개석은 이제 모택동한테 밀려서 1949년에 대만의 국민정부 주석으로 역임을 하게 되고요. 대만으로, 모택동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넘어가면서도 절대 장학량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절대 장학량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만이 민주화가 되어서야 장학량이 풀려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장학량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장학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송미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왜 모택동한테 쫓겨났나요? 중간을 너무 뛰어넘으셨네요. 그 홍군이 이제 제8로군으로 정규 군대로 편성이 되면서 이 안에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이야기가 많아요. 왜 많냐 하면요. 이 장개석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장개석의 아들이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장개석의 아들을 스탈린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스탈린 당시 이 소련의 스탈린은 이 중국의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뭐 군대를 보내준다거나 뭐 비행기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주로 미국이랑 소련하고 둘이 대치를 하면서 미국은 거의 뭐 자본주의고 약간 이 소련은 뭐 공산당이고 이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불리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도와주지 않았어. 직접적으로는. 왜냐하면 당시 스탈린은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장개석의 아들 볼모로, 스탈린이 하지 않았지만 이 장개석의 아들을 볼모로 너 만약에 이 공산당을 전부 다 박멸을 하면 약간 너 아들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돌려 결국 공산당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장개석의 부하가 이 모택동이 결국 천안문에서 이제 공산당 선언문을 읽거든요. 우리 공산당을 이제 선포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문을 읽는데 천안문에다가 폭탄을 터뜨려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장개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장개석이 약간 패자로서 승자를 존중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결국 이제 장개석이 밀리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 설명을 못 해주는데 아무튼 이제 모택동이 결국 이겨서 천안문에서 중국인민공산당의 이제 주석이 되는 거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주석이 되는 겁니다. 너무 또 돌아왔네? 아무튼 네, 이렇게 장개석이 근데 국민당하고 민주주의하고 약간 이게 느낌이 달라. 그냥 공산당은 공산당이고 국민당은 국민당이 우리나라 급으로 생각을 하면 좀 힘들 거예요. 이 당시에 국민당하고 우리나라하고 글쎄 아무튼 그래서 너무 돌아왔는데 장개석이 대만으로 넘어왔고요. 대만이 민주화가 되면서 장항량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을 장항량은 연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금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여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여자가 참 많습니다. 참이 뭐 잘생겨서 그런 건지 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있어요. 뭐 여기는 송민영이 있고요. 자,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분, 이거는 이제 드라마 상의 배우분이에요. 실제 인물 아닙니다. 이 여자분은 그냥 조아씨라고 불려요. 조씨 집안의 아가씨, 줄여서 그냥 조아씨. 조아씨라고 불리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사교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데에서 장항량을 만납니다. 장항량을 만나요. 그런데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둘이 그냥 막 눈이 막 맞아가지고 막 스파크가 막 튄 거지. 하지만 당시 또다시 장항량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어요. 자, 그래서 둘이 꽁냥꽁냥 하는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야, 쟤는 유부남인데 너무 와이프 없는 것처럼 노는 거 아니냐? 야, 쟤 조씨네 아가씨는 야, 사교 파티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남자랑 저렇게 놀고 다녀? 야, 진짜 저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조씨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야, 너 만나지 마. 만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조아씨를 이제 거의 집에다가 가두는 수준으로 따로 떨어뜨려 놔요. 따로 떨어뜨려 놓는데 혼자 있는 기간 동안 갑자기 어느 소식을 듣게 돼요. 무슨 소식이었냐면 장항량이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눈이 먼 나머지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장항량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조씨 집안에서는 이 조아 씨를 아예 우리랑 인연이 없다. 너 그냥 돌아오지 마. 너 내 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조아 씨는 남자 아프다고 하고 따라왔다가 집안도 잃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갈 데 없는 조아 씨를 우봉지라는 당시 장학량의 본처, 이 본처가 할 수 없이 그냥 얹혀 살게 해줍니다. 얹혀 살게 해주는데 정말 마지못해 허락한 거예요. 대신에 조건을 겁니다. 절대 장학량과 내 집에 발들이지 마.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있는 한,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너네 둘은 절대 결혼 못해. 너네 둘은 정식으로 부부가 절대 될 수 없을걸? 이라고 이 장학량의 본처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조아씨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따로 거처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약간 좀 꽁냥꽁냥 하고 이렇게 지냈어. 그런데 서한사변 이후에 장학량이 연금이 되자 조아씨는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헌신을 다해서 장학량을 보살핍니다. 옆에서 정말 열심히 장학량을 보살폈어요. 그 덕분에 장학량은 긴 연금 기간을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것에 너무 이제 감명을 받은 장학량의 본처가 야 진짜 그 정도면 내가 인정. 야 인정. 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너네 둘이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의 사랑을 이루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장학량의 본처는 장학량과 이혼을 하고 장학량과 이 조아 씨는 1964년에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만난 지 무려 35년 만에 만난 지 35년 만에 정식으로 부부가 돼요. 당시 이 조아 씨의 나이는 51세, 장학량의 나이는 63세예요. 그리고 이 장학량의 본처 우봉지는 둘의 결혼을 미국에서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인정해준 여자도 대단하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스캔들 이야기는 여기까지.